네, 이승환, 아니,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네, 이승환 평론가 모시고 끝내주는 세계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너무 기다리셨나 봐요. 진행자 너무 기다려서. 누가 보면 한 오늘 2달 만에 근데- 본 줄. 아, 예. 아, 근데 네. 오늘 저 옷도 너무 멋있는데 썸네일도 엄청 멋있어요. 극우파 여성 3인방하고 같이 이승환 아, 그래요? 평론가님이 크게 등장해 있는데 저 아직 못 봤는데. 4인방으로 지금 네. 등극하셨는데 극우파 여성 3인방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오늘 그래서 기대됩니다. 우리 유럽 의회 제작진들이 선거 흥분하고 네? 우리 제작진들이 흥분해가지고 제 사진까지 같이 넣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럽 의회 선거 얘기죠. 극우파가 약진한 거예요. 약진했어요. 물론 이제 뭐 일당을 차지했다 이런 건 아닌데 워낙 미미한 숫자였는데 이번에 극우파들이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들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점하니까 유럽 사회 전체가 놀라기도 하고 또 내심 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도 뭐 정당 굉장히 많지만 양당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저 이름도 못 들어본 당에 뭐 2% 득표율, 5% 득표율. 그래서 무시했던 수준인데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조금씩 늘리더니 이번에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극우파가 거의 30% 이상. 30%요. 네. 유럽 의회 선거에서.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극우파가 이번에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전체 720석 중에서 한 155석 정도를 받았어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정당들이. 그래서 20% 이상이니까 뭐 5세 한 명이니까 상당한 거죠. 네. 이게 극자 들어가는 어떤 정파가 20% 30% 이렇게 받으면은 극자 넣기가 좀 머쓱해질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럽 의회 선거잖아요. 이거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가마다 의회가 또 다 있고 네. 유럽은 또 EU 차원의 의회가 또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네. 유럽 의회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데 전체 720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이상 하면 교섭단체 구성 뭐 이런 것처럼 이들도 이제 정치 그룹을 만듭니다. 지금 표에 잘 나오는데 네네. 이제 저게 스펙트럼에 따라서 제 오른쪽이 극우, 제 왼쪽 빨간색이 이제 왼쪽 좌파 뭐 이런 쪽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 정당 그룹들을 이제 구성해서 각국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 국민들이 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뭐 르네상스 당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르펜이 속한 뭐 특정 당을 국민연합을 찍는다던가 해서 직접 투표해서 그걸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720석이 있고 국가별로 의석수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가 이제 독일이 이번에는 720석 가운데 96석을 얻었어요. 프랑스는 81석. 그래서 이 안에서 정당들한테 투표를 하면은 그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다시 재배분되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독일 96석 우리가 줄 테니까 니네들 나라에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96석 가운데 예를 들어 뭐 30%가 그 우파 정당을 지지했다면 여기서 한 30 몇 석 정도, 32석 정도를 이제 독일에 있는 극우파가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유럽 의회로 갔을 때는 그 정치 그룹 안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도 왜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당 이름이 있듯이 네네네. 프랑스 안에 뭐 국민연합도 있고 르네상스 당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유럽 의회에서 속한 그 당의 그 표가 이제 복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태평양 선거를 한다.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같이 선거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미국 민주당이 있는데 각각 자기 나라 민주당의 국민들은 투표를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연합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태평양 공동체의 의회에 한국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이 같이 속해 있는 네네. 어떤 연합에 네, 맞아요. 의석이 배분된다.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그래서 개념이에요. 우리도 왜 이제 정당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힘을 합치잖아요. 유럽 의회에서도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당인데 성향이 맞아. 같은 극우야. 우리 이민 정책 반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러면은 독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정당이 있고 프랑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정당이 있잖아요. 그들끼리 유럽 의회에서 정치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이제 교섭단체 같은 걸. 그래서 거기 이제 새로운 이름을. 그래서 당 이름은 이제 유럽 의회에서는 중도 우파 성향의 뭐 유럽 국민당 이게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지를 했어요. 1당으로.
그래서 유럽 국민당이라는 이름이 있고 약간 중도 좌파인데 사회민주 진보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SND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유당 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프랑스의 르네상스 당이 속한 곳이 이 자유당 그룹인 거예요. 약간 복잡하지만 느낌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유럽 국민당 여기는 뭐 유럽 국민당. 유럽 독일 전통으로 따지면 뭐 기민당이나 그렇죠. 중도파 프랑스면 뭐 쪽이니까. 공화당이나 네. 이런 데들이 속한 데 같고 네. 그 이제 프랑스 사회당이나 뭐 독일의 사민당 이런 데 아까 사회민주연합이었나요? 사회민주 진보 동맹. 사회민주 이런 데 속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마크롱은 원래 중도니까 뭐 자유당 그룹 맞아요.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저 의석수 그림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좌석 배치도 뭐 어느 나라 하지 않고 극우 쪽이면 이쪽에 왼쪽이면은 이쪽에. 그래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아예 의석이 배정이 돼요. 진짜 좌파는 왼쪽, 우파는 오른쪽 이렇게 안 치나 봐요. 실제 오른쪽 왼쪽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게 실제 오른쪽과 왼쪽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각각 정치 그룹,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극우파, 독일에서 극우파가 모여서 오른쪽을 차지하고 프랑스에서 왼쪽, 뭐 독일에서 왼쪽해서 왼쪽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 이제 그린 색깔은 말 그대로 녹색, 기후 쪽 관련한 저 당이니까 스펙트럼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의 다수당 유럽 국민당 중도 우파인데 여전히 다수석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 사회민주 진보 동맹이 뭐 135석 정도 20% 차지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중도 좌우파 뭐 자유 계열, 리버럴 계열이 어쨌든 다수파를 점했는데 어쨌든 제일 오른쪽에 있는 ECR이라고 불리는 당하고 아이디라고 불리는 그 당은 둘만 해도 벌써 130석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그 우파 뭐 폴란드나 이쪽 헝가리 쪽 다 합하면 156석 정도가 돼서 2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룹이 또 위협적으로. 여러 개 있군요. 네, 여러 개 그 있어요. 우파 안에도.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 보니까 정체성과 민주주의. 네, 이런 그룹이 이름이 있고. 정체성과 민주주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딱 봐도 파란색 쪽이 엄청 많고 지금 저기 선거 결과죠 지금 그렇죠. 표가 네네네. 빨간색이 저게 딱 신호등 같아 보이는데 독일의 신호등 동면 같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쪼그라드는 게 딱 느껴지네요. 네, 이 표는 제가 봤던 표랑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유럽 국민당 제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데를 보통 이제 가운데 하고 저 무소속을 가장 이제 오른쪽을 빼는 그런 표도 있는데 어쨌든 무소속은 그 와중에 그 정치 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혹은 안 한 그런 정당들이에요. 말 그대로 무소속. 그래서 이제 어떤 당이냐면 같은 우파 내에서도 얘네들 너무 극단적이야, 안 돼. 그래서 뭐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데는 퇴출당했어요. 그 그룹에서. 네. 극우파에서도 너무 극우파라고 네. 퇴출당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치 그룹들 가운데서도 모두 다 나쁜 인간들은 아니야. 이런 발언을 한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이 바로 독일을 위한 그 대안이란 그룹이었거든요. AFD죠. AFD인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야, 우리도 그거지만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이제 의원만 퇴출시킨다고 그 당에서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아니야, 니네 당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을 아예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무소속으로 그러면 가는 거죠. 지금 유럽의회에서 이겼다는 그 극우파는 나치를 옹호하는 데까지는 안 간 거기까지는 안 극우파군요. 갑니다. 네. 거기까지는 안 간 네. 극우파인데 그런 그룹도 있다. 거기까지 간 그룹도 있다. 그 우파도 다 그냥 우파라고 해서 그냥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안에도 결이 또 달라서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르펜하고 이탈리아 총리죠. 그 멜로니 총리. 멜로니. 둘 다 뭐 네. 우파 심지어 이제 극우파죠 사실상. 근데 둘이 또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속 당도 그러니까 멜로니가 속한 이탈리아 형제당은 ECR이라는 극우 정치 그룹에 속하고 프랑스의 그 마린 르펜이 속한 국민연합이라는 당은 아이드라는 당에 속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 가서도 둘은 또 그 당을 달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이제 의기투합하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네. 국가별로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함수예요. 저기는 국가별 이익도 있고 게다가 이제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기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치를 그 고단수로 하시는 게 그러면 아닐까.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수민님 댓글 주셨네. 내 삶에 도움되는 끝내주는 경제네. 유럽 의회 이야기 내 삶에 엄청 도움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말씀하시니까 네.
마린 르펜, 멜로니 이분들 이번에 엄청 약진했다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극우 정치인하면 보통 막 우락부락한 남성일 것 같은데 또 네. 여성들이고 다. 이번에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다고 3인방이 뭐 이렇게 약진했다고 나오던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명은 이탈리아 지금 총리로 있는 멜로니 총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극우파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붙었었던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의 이제 사실 대표격이고 그 두 분이 있고 또 한 명은 지금 이제 EU 집행위원장인 이 이름이 좀 길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이 세 명이 이제 저 그림에 나오지만 여성 3인방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코노미스트네요. 네, 이코노미스트네요. 그래서 가디언인지 이코노미스트인지 그 이번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양복을 입은 두 남성들은 이제 저리 이제 물러가고 이 세 명이 중심 센터를 차지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썼습니다. 그 두 명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숄츠 총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보통 남성들에게 표를 많이 줬던 그리고 남성이 여전히 이제 중심인 정치 무대에서 그 센터를 차지하게 된 게 이 세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로니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이제 총리로 당선됐을 때 극우파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지금도 극우파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정책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 자체가 워낙 그 정치를 했던 집안이고 오랫동안 이제 미미한 점수 그 득표를 점하다가 이번에 30% 이상인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도 이렇게 극우파가 30%를 차지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독일 기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도 우파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이 워낙 그 득표율도 높은 데다가 폰데라이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집행위원장을 한 번 더 연임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당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르펜이 있다면 그 약간 옆에 이제 멜로니가 있고 멜로니가 조금 덜한 조금 극우파. 덜한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폰데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도 우파군요. 네, 네, 극우까지는 아니고. 네, 폰데라인은 뭐 중도 우파고 비교적 뭐 마크롱하고도 같이 중국도 가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 보면은 중도파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 번 더 하려면 멜로니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중도 우파나 좌파 이건 기본으로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좀 더 도와줘야지만 연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멜로니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선거 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멜로니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리즈너블하다, 뭐 이성적이고 친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웃긴 거는 좀 흥미로운 거는 르펜 같은 경우는 그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싫어해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한테 야 안 돼. 연임시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랑 붙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시켜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니는 이 이탈리아 총리는 가운데 서서 양쪽으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우와 중도 우파의 맞아요. 러브콜을 받고 네. 있는 거네. 특히 이제 폰데라이엔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집권하려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훨씬 더 절박하겠죠. 네. 네. 말하자면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라이엔은 말하자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따지면. 행정국격. 그런데 이제 그게 의회에서 선출이 되는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의회에서 어쨌든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 거군요. 네. 우리 뭐 약간 뭐 국회의장 선출할 때 뭐 더 다수당이 하듯이 약간 그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유럽 의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한 번 뽑히면 5년 임기고요. 여기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요. EU의 예산, 법률안 심의권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법안, 뭐 EU 집행위원장 선출권 사실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일종의 유럽연합의 대통령은 간접선거제군요. 의회 의원을 뭐 그렇죠. 선출한 네. 그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같은 구조로 우리나라로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네요. 네. 권한이 막강하군요. 사실. 권한이 막강해요. 대충 얹혀 있는 게 아니고 하긴 뭐 유럽 연합이 이제 정체성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됐으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일파만파인 것 같아요. 유럽의회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예산하고 총선거 다시 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도 약간 이원집
국정부제 같은 개념이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만 보이니까 총리가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의회 해상권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번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기 총선하겠다, 의회를 해산하겠다. 유럽 의회 선거에 충격을 받아서. 네네. 왜냐면 어쨌든 프랑스에서 유권자들이 그 극우파에 엄청나게 표를 주고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르네상스 당에는 15%밖에 안 줬어요.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통령으로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정말 승부수를 띄운 건데 그 참고로 프랑스 의회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일에 1차 회의가 선거가 투표가 있고 그리고 다음 달 7일인가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원이 570여 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과반을 득해야지만 이제 대통령이 훨씬 더 마크롱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르펜 당이 더 많이 표를 가져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요? 여론조사.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총선에서도. 국내 총선에서도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만약에 극우파가 프랑스 국내 총선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그럼 총리가 극우파 총리가 나오고 그럴 수 있죠. 대통령하고 총리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총리가 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이나 외교 쪽을 이제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 뭐 이제 국내 일을 이제 담당하는데 사실 사안이라는 게 이게 딱딱 쪼개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분리 이제 뭐 무자르드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승부수를 띄운 이유가 이제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합 극우파가 같이 국정에 동참해서 했을 때 얼마나 망한인지를 보여줄게 뭐 이런 송대도 깔려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3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국민연합이 팽당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걸 또 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해석까지 나오는데 한번 망해보자. 네, 한번 망해보자. 그런데 그건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마크롱 입장에서는 뭐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극우파가 프랑스 국내 선거에서나 유럽 의회 선거에서나 약진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경제 이슈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플레이션, 경제, 뭐 소득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게 가장 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10여 년간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 이민자 난민 문제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12여 년 하면서도 가장 난관이 아마 이제 난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거였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이러니까 훨씬 더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은 경제도 안 좋지, 인플레이션 심하지, 직업은 뭐 실업률도 높지, 그리고 뭐 연금 문제나 모든 이 부가 기성 세대 혹은 기득권 세대들이 다 이제 획득하고 있는 것 같지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근데 난민까지 들어오고 이민자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논리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리고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뭐 범죄를 높인다. 이런 이제 악성 루머,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면서 극우파들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선동을 해왔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훨씬 더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극우파들의 그 어떤 로직들이. 그래서 이번에 표는 경제를 내세우긴 하지만 사실은 뒤에 난민 문제나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많죠. 이민자 문제는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유럽의 극우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탈리 멜로니 총리가 집권했잖아요. 네. 근데 또 난민들은 계속 받고는 있더라고요. 받고는 물론 있죠. 여러 가지 뭐 네. 줄인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차단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라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사실상 거의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잖아요. 네. 안 받는다고 공언은 못하지만 국제사회 원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걸 비교하면은 또 유럽의 극우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극우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유럽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는 다 우파죠. 우리나라 정당들은 보통 다 오른쪽이죠. 네,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한테 난민들 받을 거예요 물어보면 다 유럽 극우파보다 심하게 안 뭐, 받는다고 얘기할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기준과는 또 다르니까. 네. 그리고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구급화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당선이 됐다는 거는 유권자들이 이제 멜로니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이제 유럽연합 전체로 봤을 적에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네.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유럽연합은 의회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재밌는 건 이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실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만큼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해라고 했어요. 예. 기차 타고 갔어요. 바이든이 깜짝 등장했던 것처럼 그 다음 날인가 멜로니가 작년에 네, 키우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이제 포옹하는 장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악수하는 장면. 그래서 아니 그 구급화 구급한데? 정당의 멜로니 총리가 웬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어울려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런 거고 프랑스의 그 르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전쟁 이후에. 그래서 약간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우파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네요. 네, 다르죠. 이탈리아와 이제 프랑스의 우파가 뭐 반이민, 뭐 반난민 여러 가지 있지만 당장 러시아를 바라보는 푸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의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가 좀 갈릴 겁니다. 의견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가장 강경하게 반 러시아, 반 푸틴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롱도 참 흥미로운 게 초반에 2022년 2월에 처음 선거가 시작됐을 때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실제 막 모스크바도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4m 탁자의 끝에 앉아가지고 이게 재밌는 사진도 있었는데 푸틴 저 끝에 앉아 있고 마크롱 이쪽에 앉아 있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다가 올 초까지만 해도 약간 좀 그런 스탠스를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파병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유럽 그러니까 나토군을 실질적으로 파병시켜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훈련시키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약간 중재자에서 지금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입장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입장 변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유럽이 이제 그 독자적으로 어떤 방위군도 꾸려야 된다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마크롱이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이제 더 이상 러시아 뭐 푸틴 필요 없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방어해 주겠어 이런 입장을 해가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더 높이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유럽의 입장도 그럼 유럽 의회 선거하고 프랑스 선거 이런 데서 극우파가 막 득세를 하면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구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고 뭐 발의권은 없지만 이제 수정할 수 있고 뭐 거부할 수 있고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아요. 행정부에서 뭐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막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지금 멜로니 총리는 또 친우크라이나고 네. 마린 르펜은 친러시아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할 수는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르펜이 속한 그 당이 아이들한 그 당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방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 흐름을 이제 그러니까 멜로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멜로니 그쪽이 어디에 투표하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르펜과 그 멜로니 그 두 개 합하면 21%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뭐 멜로니가 제일 신났죠. 이번 선거 결과. 그러네요. 자, 유럽 정치 재밌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동안은 막 독일이 부상하면서 메르켈이 무슨 유럽의 대통령처럼 그러더니 실제 그 역할을 했죠. 마크롱이 목소리 엄청 막 내더니 이제는 이탈리아가 한때는 강대국이다가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고 이상한 사람이 총리하고 막 이런 거 같더니 갑자기 또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른 거네요. 정말 1등은 아니지만 뭐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세진 거죠. 그래서
그 메르켈의 위험에 눌려서 마크롱이 뭔가 보이스를 내지 못하다가 이제 메르켈이 가고 나니까 그 자리를 마크롱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복병을 만난 거예요. 막 구급파들 득세.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가장 당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다른 변화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민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뀔 어떨까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폰데라이엔 그 집행위원장하고 멜로니 총리가 몇 달 전인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이민자들, 난민들 좀 보내지 말라. 돈을 줄 테니까. 그런 협정까지 맺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그 이제 양자가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중도 우파와 극우파가 이제 만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고 또 기후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이제 기후 관련해 가지고 너무 스피드 내지 말아라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됐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왜냐면은 그 녹색당 그린이라고 아까 표시된 거기가 네네네. 무려 18석이나 감소했어요. 네. 녹색당이 패배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이제 기후 정책이 이제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좀 천천히 가자.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맞는 거죠. 이민자 정책, 기후 정책 관련해서는 둘이 맞아서 뭔가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그 두 분이 연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솔린 자동차 판매 중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늦출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느낌상. 내연기관차 35년에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거 늘릴 수도 있고요. 지금 난방 같은 경우도 히트펌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그 효용성은 굉장히 좋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싫어해요. 아니 왜 억지로 교체하라고 하느냐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히트펌프 가지고도 굉장히 유권자들 불만이 많거든요 각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겠죠. 뭐 한 5년 정도 더 유예 기간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걱정되네요. 이민자는 덜 받고 뭐 전기 자동차 덜 사고 그렇죠. 히트펌프 늦추고 지구는 더 양쪽에서 더워지고 큰일 났어요. 그 트럼프가 오면 당연히 지금 기후 정책 그러네요. 무시할 테고 유럽 의회 선거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입장을 변하니까 지금 지구가 뜨겁게 불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날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 또 안 돼 이러면서 막 목 놓아 외치셨는데 의회 선거 결과는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좀 이런 상황이 된 것 유엔 같습니다. 사무총장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멜로니 총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9월, 다음 달인가 이제 집행위원장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다음 네. 달인가 9월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이제 유럽에 대해서 볼 게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여름을 지나면서 당장 마크롱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초에 한번 보시죠. 네, 그러시죠. 어떻게 될지 네. 30일 날 총선한다고요? 프랑스? 1차 그리고 1차. 내달 7일에 2차 7일에 결선 2차. 투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봐야 되겠네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민자 안 받아서 인종 갈등 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 돼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나라 반쯤 뺏긴 상태로 끝나고 그리고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네.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도 이제 갑자기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막 연상이 돼서 네. 우울한 것 같은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더 높아요. 네, 네. 네. 걱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는 최승병 박사 워커노믹스로 돌아와서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요거 분석해 드릴 테고요. 저는 이승원 평론가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